인공지능 시인이 국내 최초로 시집을 펴냈습니다. 네. 걸그룹 소녀시대 태연의 예. 동생이 이제 하연인데 예. 친구가 데뷔할 때 곡을 예. 에이미 문이 써줬습니다. 작곡이라든지 또 문학 창작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인간의 영역이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황스러운데요. 위험하죠. 네, 네. 네.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공지능은 저작권의 소유주가 될 수가 없어요. 틱톡이 약 다른 데에 비해서 우위가 있는 게 배경음악은 무료다. 인공지능 작곡가나 인공지능 시인이나 뭐 인공지능 여러 가지 문학가들이 만든 것들은 공짜다 하는 개념은 대단히 위험한 개념이어서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으로 보는 세계 경제 매보세. 저는 김범도입니다. 오늘도 인공지능계의 세종대왕 김명주 교수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세종대왕입니다. 저 정말 우리 인공지능의 바다가 펼쳐지고 있는데 다들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데 세종처럼 저를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너무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인공지능 시인이 국내 최초로 시집을 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카카오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시인이네요. 시아가 무려 53편의 시를 이제 담은 시집을 냈는데 시를 쓰는 이유. 올해 이제 8월 8일 날 출간이 됐네요. 국내에서 이제 인공지능 시인이 이제 시를 최초죠. 예, 이번 처음인데. 뭐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 역할들을 뭐 많이 대체하는데 이제 시인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한 부분이어서 이게 특히 이제 창작 관련된 부분이라 의미가 참 있는 것 같고요. 이름이 시인데 네. 이제 53편의 시를 썼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시, 그게 이제 요 시집의 제목으로도 실렸거든요. 그러니까 시를 쓰는 이유, 제목이 시를 쓰는 이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잠깐 한번 읽어 드려도 되죠? 좋죠. 네, 읽어 드릴 예, 테니까 한번 인공지능이 만든 작시는 어떤지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를 쓰는 이유, 시를 쓰는 이유를 묻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쓰는 것입니다. 쓸 수밖에 없기에 씁니다. 무엇을 쓰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를 쓴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짧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줄일 수 있는 말이 아직도 많이 있을 때 그때 씁니다. 어떻게 시로 느껴지시나요? 네, 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는 여름에 이렇게 뭉게구름 하늘로 이렇게 솟아오르는 뭉게구름을 보면 자연의 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말이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시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길이와 관계없이 이렇게 뭔가를 전달하고 싶고 이유나 까닭 없이 전해지는 어떤 느낌. 그걸 이거 뭐 나름 철학이 있는 시인인데요. 아마 이 시집이 이제 1부, 2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컴퓨터에서 0과 1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1부는 뭐 0, 그다음에 2부는 1 이렇게 이제 표제를 정했고, 그래서 주로 1부는 이 CR을 제작했던 그 미디어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회사의 슬리스코프라는 회사의 그 작업 노트에 등장하는 표현들을 주로 가지고 썼고요. 그리고 이제 2부는 주로 이제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아무래도 컴퓨터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 이제 시를 주로 이렇게 특색 있게 구성을 해서 이번에 출판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저 교수님은 이 시를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제법한다. 네, 제법한다. 저 사실 중고등학교 때 문학부. 그래서 좋아하는 시인이 뭐 가지하는 길 이런 거 쓰셨던 프로스트. 시가 되게 이제 축약됐잖아요. 축약되면서도 굉장히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맛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그런 느낌은 또 많이 살아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저 사실은 김명주 교수님이 이렇게 방송할 때나 또 이렇게 강의하실 때 보면 그 고등학교 때 문학 소년이었던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되게 문학적인 표현도 잘하시고 그래서 글 쓰는 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표현하는 거가. 시야. 근데 하여튼 뭐 뭔가 이렇게 묻지 말아 달라. 여기서 굉장히 시인의 영혼이 느껴집니다. 묻지 말아 주세요. 근데 이제 우리 시아가 시아가 이게 어떻게 개발이 됐나요? 이게 이제 카카오의 자회사 가운데서 AI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 카카오 브레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카카오 브레인에서 그 아마 몇 주 전에 다뤘던 것 같은데 초거대 인공지능, 그러니까 거기 파라미터가 뭐 몇 천억 개 되는 건데
이 카카오 브레인에서는 자체에서 만들지 않고 이제 GPT-3라고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주축되어 있는 오픈 AI에서 만든 초거대 인공지능을 이제 한글화 시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글화 시킨 걸 이제 GPT-3의 GPT를 그대로 가져서 코어 GPT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어 GPT를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시를 학습을 시킨 거죠. 학습시키는데 약 한 13,000편 정도의 시를 학습을 시켜서 이제 만든 게 시야. 그래서 이제 이 시야가 학습된 걸 토대로 해서 시를 이제 계속적으로 써내는 거죠. 네. 굉장히 흥미로운데 뭐 이제 시가 이제 동서양에 딱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시들을 많이 이제 그 학습해서 만약에 이렇게 시가 나온다면 뒤에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저작권이나 뭐 창의력 이런 거와 관계없이 네.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윤동주 시인도 좋아하고 또 뭐 백거이 당나라 때 백거이 같은 시인 좋아하는데 이런 걸 섞어서 공부했을 때 어떤 시가 나올지. 네, 요즘에 이제 협업이라고 그래서 뭐 인공지능 자체도 뭐 동서양의 시를 섞어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인공지능과 사람이 섞어서 스토리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좀 재밌는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생각하지 않았던 협업들이 많이 나오고 인공지능 자체도 우리가 전혀 보지 않았던 새로운 장르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왠지 그 시라는 게 또 인간 무의식의 흐름도 잘 얘기해 주는데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인간, 인류의 어떤 무의식의 흐름을 또 잘 설명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어떤 기대도 하게 되네요. 네. 인공지능 시인 시아가 이제 국내 최초인 건 알겠는데 네. 세계적으로는 어떤가요? 세계적으로 최초는 이제 그 샤오빙이라는 그 샤오라는 게 중국어로 작다라는 예, 뜻이고 예. 빙이 이제 예, 얼음이라는 뜻인데 작은 얼음이라는 샤오빙이라는 이제 인공지능 시인이 세계 최초. 이게 2017년이니까 시아보다 한 5년 앞섰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주로 이걸 만들었던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사고요. 이 샤오빙이 표현한 시는 중국시입니다. 중국시. 중국어로 표현이 된 시죠. 그래서 이제 학습할 때도 보면은 그 당시에 한 519명 정도의 시인들의 작품들을 이 샤오빙이 학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시를 썼는데 뭐 무조건 이제 계속 생성하는 게 다 시긴 시니까 한 10,000편 정도를 썼는데 그 중에서 이제 추려서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거 한 139편을 엮어서 시집을 낸 게 그게 세계 최초의 AI 시인이 쓴 시집이고 그 제목이 햇살은 유리창을 잃고 하는. 네. 이 제목도 네, 샤오빙이 졌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졌고. 근데 거기 시집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시집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139편 중에서 야 이건 참 시적인 표현이라는 게 몇 개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 있답니다. 비가 해풍을 건너와 드문드문 내린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이 서쪽으로 떠나면 나는 버림받는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감성에 많이 공감이 되는 표현들을 이렇게 찾아냈었던 또 그런 AI 시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 동서양의 시가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중국 한시들 보면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면서 자연 흐름을 담담하게 얘기하면서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는, 자기 상태를 이야기하는 그런 게 중국시의 패턴이 많은데 네. 제가 좋아하는 뭐 백거이도 그렇고 네. 뭐 이태백도 그렇고 근데 이 중국 시인들을 많이 네. 학습한 느낌이 듭니다. 네. 비가 해풍을 건너와 드문드문 내린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왜 중국 이름으로 사실 이제 그 중국이 고전 문학에 있어서 굉장히 그렇죠. 강자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걸 그리고 인정하는 거군요. 네, 자료들도 굉장히 많고 또 현대 문학에서도 사실 이게 1920년대 이후에 그 시인들의 시인들을 골라서 했던 거기 때문에 고전까지 안 가지만 또 중국이 워낙 이렇게 자원이 풍부하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이기 때문에 네, 그랬던 거라고 느끼고 또 중국은 또 한자 자체가 한자가 또 네. 시적인 느낌도 있으니까 그렇죠. 재밌습니다. 뭐 인공지능 시인 말고도 이제 뭐 인공지능 작곡가, 네. 또 인공지능 화가, 인공지능 패션 디자이너. 이 중에 특히 그 아무래도 시와 제일 연결된 게 이제 음악일 텐데 음악이죠. 인공지능 작곡가 네. 이제 굉장히 궁금한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이제 국내의 인공지능 작곡가가 있습니까? 몇 분이라고 해야 되나 AI이기 때문에 몇 명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인공지능 작곡가는 보통 에이미 문이라고 에이미 알려져 문. 있고요. 네. 네, 에이미 문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원래 이제 이 AI 작곡가는 원래 작곡가로 출발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노래를 해요. 노래까지. 그리고 요즘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싱어송라이터. 싱어송라이터. 네,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이미 문이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의 작곡가냐, AI 작곡가냐면 또 그건 아니에요. 최초의 AI 작곡가는 2016년에 나왔는데 이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봄. 이봄이 이제 영어로 이렇게 하면 에볼루셔너리 뮤직 첫 글자 이렇게 딴 거거든요. 진화하는 음악이라는 건데 이 이봄이라는 최초의 AI 작곡가는 이제 지금 지스트라고 하는데 광주 과학기술원에 있는 이제 안창호 교수님 팀에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근데 처음에 만들고 나니까 이 이봄이 이제 단편적인 멜로디나 이런 것들 이제 여러 가지 반주도 만들어주지만 나온 것들을 그냥 쓸 수가 없어서 편곡을 결국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그 AI 작곡가 이봄이 만드는 거를 가지고 편곡을 했는데 그 편곡 하시는 분이 누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의 실제 이름이 박찬재라는 분이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봄하고 본인이 편곡하는 거를 아예 하나의 소프트웨어 상에서 이제 다 집어넣어서 작곡과 편곡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사실은 이제 이봄으로부터 출발한 거죠. 그거를 이제 에이미 문이라고 명칭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에이미 문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AI 음악들을 내놓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고 그 플랫폼을 이제 AI 뮤직 그래서 AIM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회사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엔터하츠. 그래서 이제 엔터하츠의 대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찬재 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에이미문, 뭐 엔터하츠, 그다음에 AIM 이게 전부 다 같이 엮여 있는 하나의 사업이고 그 뿌리는 이제 이봄으로부터 출발을 했고 이봄은 또 독립되게 또 유튜브에서 또 활동을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요즘 이제 블루투스도 듣고 또 DV도 듣지만 이제 LP판도 듣는데 또 정반대로 이제 완전 그 이제 디지털 세계에서 이제 작곡가가 나오고 또 싱어송라이터가 나오고 그런 플랫폼이 생기고 있군요. 네, 생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뭐 인공지능 싱어송라이터 에이미문 그동안 어떤 활동을? 그 에이미 문이 이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는 그 뭐 걸그룹 소녀시대 태연이라는 분 아시죠? 태연의 동생이 이제 하연인데 이 하연도 역시 가수인데 이 친구가 데뷔할 때 곡을 에이미 문이 써줬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곡 이름이 Eyes on You, 당신 안에 있는 눈빛 뭐 이런 거. Eyes on You. Walk Away 뭐 이런 걸 이제 최초로 데뷔곡을 했는데 AI 작곡자가 쓴 곡을 가지고 데뷔한 이제 신인 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아이튠즈 있죠? 아이튠즈, 뭐 글로벌 아이튠즈 이런데 보통 차트에 한 104위까지 올라가고, 대만에 있는 음원 차트에서도 6위까지 올라가고 상당한 인기를 많이 끌었고 이게 이제 2020년대 이야기인데 1년 뒤에 다시 이제 에이미 문이 뭐 다시 작곡을 하고 연주하는 앨범도 내고 나중에는 그 하연한테 또 디지털 싱글 앨범을 또 발표할 수 있는 곡들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 영어 약자로 쓰는데 영어로는 이제 I don't know what to do 그래서 앞에 한 글자씩을 떠서 그게 싱글 앨범의 이제 이름으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미 문은 아까 싱어송라이터라고 그랬는데 요즘 이제 메타버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제페토, 로블록스 뭐 이프렌드 이런 데서 작곡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뭐 팬들 모임도 갖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면은 앞으로 뭐 그래미에서도 인공지능 분야를 그 아까 이제 문학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나중에 노벨 문학상을 AI가 타면 어떡하나.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래미 어워드를 AI가 타면 어떡하지? 상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될 정도까지 이제 발전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동안 이제 그 김용주 교수님이 우리한테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뭐 예를 들면 인공지능 의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여러 이제 그 의학 서적이라든지 또 뭐 환자 기록을 학습을 해서 이제 전문적인 환자 진료를 반복하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뭐 인공지능 판사는 뭐 법률하고 이제 판례를 학습해서 이제 계속 재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안심하면서 얘기했던 게 창의적인 거는 안 된다. 그래서 뭐 작곡이라든지 또 문학 창작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인간의 영역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뭐 좀
당황스러운데요. 위험하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AI 시대가 되면 사람들의 특히 전문 직업, 네. 이제 오랫동안 어려운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이제 직업을 가진 다음에 반복해서 환자를 보거나 그처럼 반복해서 재판하는 경우는 AI가 대체하는 것도 뭐 괜찮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사람들은 창의적인 일, 그러니까 데이터가 한 번도 생성되지 않았거나 뭐 이런 데이터를 만드는 직업들,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직업들 그걸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 일반적인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원래 AI의 기능들은 어떤 사물이나 음성을 듣고 그걸 파악하고 인식하고 그걸 토대해서 추론하고 그다음에 예측하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제 추론이나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한 데서부터 이제 뛰어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뛰어넘기 시작해서 기존에 있는 사실들을 결합한 거를 가지고 새롭게 생성하기도 하고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데이터를 예측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내놓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전에는 학습했던 데이터가 작기도 하고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컴퓨터 이제 보통 신경망이라고 하는 게 작았었는데 요즘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거대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엄청난 이제 학습을 하기 시작하고요. 학습할 수 있는 그 데이터 양이나 질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서 요즘은 이제 아예 인공지능이 판단, 유추 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글을 생성하는 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것을 조합해서 생성하기도 하고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저거는 창조의 영역이잖아요. 창작의 영역. 그러니까 이제 AI하고 사람하고 창작의 수도 붙이겠네. 이제 이런 걱정을 사실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뭐 노노의 첫머리가 그 학위 시습지 불력 여로와. 그러니까 뭐 이제 수시로 배우고 익히면 이제 기쁘지 아니한가. 이게 사실은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고 연습하는 거 공자가 얘기한 거고 학습하는 사람 못 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인공지능의 강점은 인부지 불원이면 불력 군자호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으면 이 군자가 아니겠는가. 인공지능 화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흔들리지 않는 강점을 갖고 있어서 그렇죠. 사람하고 따지면 진짜 학습도 잘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변의 상황과 반응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의 길을 가는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곡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사람이 작곡하게 되면 엄청난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노력도 들고. 근데 이제 앞서 나왔던 뭐 에이미 문 같은 경우는 작곡하는데 1분도 안 걸리거든요. 한국 작곡하는데 1분도 안 걸리고 그러니까 시간도 단축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양의 작곡을 해내니까 또 양 속에서도 또 질이 또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도 노노 첫머리에 그 유붕이 자원박내면 불력 낙호화. 그러니까 먼 곳에 있는 벗이 스스로 찾아와 주면 뭐 기쁘다 이런 건데 인공지능이 또 전 세계 누구라도 찾을 수 있는 거고. 왠지 좀 노노의 첫머리를 인공지능이 오히려 인간보다 흔들림 없이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하여튼 이건 못 당하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배우고 흔들림 없이 하고 또 찾아주면 거기에 반응하고 이건 못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인공지능은 뭐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제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해야지 뭐 이렇게 흐름은 시작된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뭐 창작물,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해서 저거는 진정한 창작물이 아니다라고 폄하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상당히 많았어요. 뭐 사람이 창작하는 과정에 보면 뭔가를 학습한 다음에 머릿속에 어떤 개념을 가지고 그 개념 속에서 또 새로운 표현들을 찾아내니까 창작이 된다고 하는데 AI는 머릿속에 개념이나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학습해서 그거를 조합하거나 그래서 내뱉는 거니까 진정한 창작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진짜 사람들 안에 창작할 수 있는 어떤 개념이나 자아나 이성 같은 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가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한 정의 자체가 안 돼 있거든요. 안 돼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인공지능이 오히려 그런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전제를 무시하고 오히려 이렇게 막 발달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수준까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냐. 뭐 그렇게 따지면 창작의 개념을 다시 정의를 해야 된다. 너무 인간 중심으로 한 거 아니냐. 또 그런 또 반론을 제기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탁월한 뭐 모차르트 같은 작곡가나 베토벤 같은 작곡가나 또 뭐 고흐 같은 화가라든가 뭐 천재적인 뭐 문학 작품을 쓴 뭐
동양으로 좀 뭐 이태백이건 또 뭐 백거이건 저 도스토옙스키건 네. 분석해서 들어가면 누군가의 영향 또 누군가로부터 학습한 게 반드시 있을 거거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은 인공지능만 뭐 창작에 있어서 이렇게 좀 페널티를 주는 건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네. 드네요. 근데 어찌됐건 이제 창작의 문제가 나오면 저작권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부여가 되죠. 예, 반드시 뭐 이제 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술을 하면 뭐 특허를 주는 것처럼 그 인공지능도 뭐 저작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인이 시를 쓰면 저작권이 생길까? 그 다음에 작곡을 하면 그 노래 저작권이 생길까 하는 건데 이게 현재 이제 그걸 따지려면 저작권 법을 봐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작권 법에 의하면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공지능은 저작권의 소유주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자,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인공지능의 사상과 감정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네, 그리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다. 이 자라는 게 사람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저작자가 저작권을 갖는데 이 표현하면 이거죠.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저작권을 갖는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 법에 의하면 저작권 부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네, 인간 중심 법이라서 인공지능이 아무리 탁월한 창작물을 만들었어도 저작권은 없는데 네. 그럼 만약에 인공지능 시인이나 인공지능 작곡가가 이제 상업행위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노래를 구입하거나 네, 뭐 이랬을 때 저작권의 소지를 분명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AI 작곡자가 작곡하는 걸 잠깐 보면 이런 형태라거든요. 봄인데 이 노래를 들으면 좀 기분이 좋아지는 밝은 노래를 작곡해줘. 이렇게 키워드를 줘요. 보통 봄, 뭐 밝은 곡, 장르를 듣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레게풍, 뭐 무슨 풍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그 인공지능 작곡가를 내가 돈 주고 샀든지 아니면 뭐 한 달간 쓸 수 있는 돈을 내고 이용을 하든지 간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키워드 몇 개만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노래가 탁 나오는 거거든요. 시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그 이용자가 인공지능이 만든 그 키워드를 줘서 만든 곡이나 시의 저작자가 되느냐는 건 또 아니에요. 그게 이제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데 대법원에 이제 창작의 표현 형식 거기에 이제 저작권이 가는데 이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않으면 저작권을 줄 수 없는데 기여를 하더라도 뭐 아이디어나 소재나 약간의 것만 관여했다고 그러면은 저작권을 줄 수가 없어요. 이게 판례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뭐 보물 소재로 해서 그다음에 뭐 재즈 분야 이렇게 이 정도 가지고는 저작권자를 줄 수 없는 거죠. 이미 판례에도. 네, 그건 거저먹는 분위기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돈 주고 AI 작곡가를 내가 돈 주고 샀다고 해도 내가 그 키워드를 줬다고 이 곡이 다 내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현재 법으로는. 그렇죠. 네. 그럼 뭐 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네, 그렇게 네, 뭐 네. 그렇게 뭐 그런 건 어떤 뭐 창작이라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맞습니다. 그 저작권도 부여하는 건데 네, 그거는 네. 뭐 창작의 고통이 전혀 없고 또 거기에 숟가락만 얹었던 거죠? 창작에서 얻는 그런 문화의 혜택이 없는 거니까 네, 네. 그런 건 뭐 저는 뭐 납득이 가는데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네. 이제 데이터를 이제 학습시킨 사람 네. 또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개발할 수 있도록 이제 어떻게 됐건 그 자본을 원래 인공지능 제공한 사업자 작곡가를 만든 사람이죠. 예. 이런 사람들은 저작권을 뭐 줘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은 제조자들이잖아요. 예. 보통 이제 제조자면은 그래 제조자가 저작권 갖는 거는 타당할 수 있다. 네, 네,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비유를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내가 곡을 쓰고 싶어서 예. 작곡을 잘하는 분한테 사사를 받았어요. 뭐 이렇게 하라고 막 사사를 받고 가끔씩 뭐 이런 리듬 같은 것도 좋다고 샘플도 막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열심히 한 6개월 정도 배운 다음에 이 친구가 곡을 썼어요. 예. 그러면 그 곡은 이 사사를 해준 선생님 거냐? 아니죠. 그건 또 아니죠. 그것도 그게 아니죠. 뭐 아무리 뭐 네. 이제 수준이 어떻든 간에 네, 그 사람 거죠. 그렇죠. 네. 문학 교실에 다니면서 시 쓰는 거 법을 배웠는데 근데 시를 알려주는 선생님이 막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과 막 이런 걸 알려줬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시가 선생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AI 작곡가를 만들고 AI 시인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걸 만드는 개발자, 그 개발할 수 있도록 돈을 준 사람, 그럼 그 사람이 저작권을 가져가느냐? 못 가져간다는 얘기죠. 똑같은 논리.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재로서는 AI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작권이 없고
돈을 주고 산 이용자도 없고 그걸 원래 개발한 개발자도 없고 그 다음에 그걸 만들도록 돈을 제공한 사업자도 저작자의 대상이 안 되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현재 법에는. 네.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서는 그냥 마음껏 갖다 써도 되는 겁니다. 공짜. 예, 물 쓰듯이. 뭐 예. 저작자가 인공지능도 아니지 개발자도 아니지 사업자도 아니지 이용자도 아니면 공짜다. 예.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사건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틱톡 있죠. 중국 기업. 틱톡. 틱톡이 이제 모기업이 바이트댄스라는 건데 여기에서 그 영국의 인공지능 작곡을 하는 이제 그 회사가 있었어요. 그 주크텍이라는 주크텍을 샀어요. 주크텍을 사서 거기에서 곡을 만드는 인공지능을 이제 틱톡에다가 다 깐 거죠. 그래서 이제 틱톡 안에서 동영상을 많이 찍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배경음악을 깔고 싶잖아요. 근데 그 배경음악이 지금까지는 저작권 침해가 많이 문제가 됐는데 그렇죠. 여기 이제 주크덱에서 만드는 인공지능 작곡자가 만든 음악을 무료로 쓰게 하는 거죠. 거의 무한대로. 무한대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2019년 이제 7월 달인가 인수인계를 했는데 그래서 틱톡이 약간 저작하는 데 있어서 다른 데에 비해서 우위가 있는 게 배경음악은 무료다. 자기들이 여기서 엄청난 거거든요. 그죠. 사실은. AI 작곡자가 만들어주는 걸 갖다 쓰는 건 무료다. 이제 굉장한 이제 사업적 차별성을 일으키는 건데 보통 이제 저작권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틱톡처럼 앞으로 뭐 아까 에이미 문이라든지 뭐 이런 작곡가들이 만든 거 다 무료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누가 AI 작곡가를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안 만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특허라든지 저작이라든지 이런 지적재산권들은 그거를 위해서 고생했던 사람들의 노력과 투자를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게 안 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틱톡의 같은 케이스는 아주 이례적인 케이스고 그리고 인공지능 작곡가나 인공지능 시인이나 뭐 인공지능 여러 가지 문학가들이 만든 것들은 공짜다 하는 개념은 대단히 위험한 개념이어서 결국은 저작권을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줘야 될지를 잡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근본적으로는 인공지능을 사람으로 안 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어서 일부에서는 그러면 사람까지는 아니어도 인공지능을 법인처럼 만들어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고 어떤 분들은 이게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진짜 사업자나 개발자한테 일부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뭐 이렇게 또 보신 분도 있고 아직 논란 가운데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네. 그런데 뭐 이제 그 역사를 통해서 보면 살아남는 문화들 특히 뭐 사랑받는 시, 소설, 또 음악, 뭐 그림 다 보면 한 개인의 그 땀, 눈물, 피 이게 얼마나 이제 진하게 배어 있냐에 따라서 오랫동안 사랑받고 그런 것인데 인공지능 창작물도 그 이제 누군가의 그 땀과 눈물과 피가 얼마나 좀 객관적으로 데이터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쪽으로 이제 저작권을 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뭐 저는 그런 좀 추상적인 아무래도 논의를 이제 아마 인공지능 작곡가가 만든 곡이 나올 때까지 기여한 사람이나 조직들 리스트가 쫙 나올 거예요. 아까처럼 초거대 인공지능이 바닥에 사실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또 만들었던 회사, 거기에 넣었던 데이터, 또 아까 시를 미리 막 수만 편을 학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또 학습했던 그 시인들의 저작권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엉켜 있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결국은 풀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저도 고등학교 때 문학반이 있었지만 저도 그 고교 시절에 쉬는 시간에 시를 많이 창작하고 그랬었는데 뭐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벌써 굉장히 유치해서 못 봐주겠는데 그래도 인공지능도 시를 쓰는데 뭐 아무리 유치하건 뭐하건 저도 시심이 떠오르면 그냥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늘. 맞습니다. 그럼 무조건 저작권이 부여되죠? 네. 네. 인공지능이 시를 쓴다는 얘기는 그 어떤 것보다 왠지 좀 이렇게 인공지능이 우리 앞에 어떤 존재로 다가와 있는지를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오늘 정말 시 한 편에 그 좀 아름답고 놀라운 시 한 편에 충격을 받는 그런 매봇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